출가 외인이 무슨 병수발이야. 암이면 어차피 오래 못 가. 시어머니의 말에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암 3기 판정을 받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이제 네가 모셔야지. 며느리가 시부모 병수발하는 게 도리 아니야? 일주일 전에는 처가 일이라 막더니 이번엔 며느리 도리라고요.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8년간 묵묵히 관리해온 시댁 통장을 모두 해지해버렸습니다. 며칠 뒤 시어머니가 무릎 꿇고 찾아왔습니다. 유나야, 살려줘. 제발. 하지만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무너진 가족, 쓰러진 남편, 그리고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까지 한 며느리의 처절한 싸움이 지금 시작됩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집안에 행운이 가득하실 거예요. 병원 복도의 흰 불빛 아래에서 저는 진단서를 받아들었습니다. 유방암 3기. 그 글자들이 눈앞에서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따님,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제 어깨를 흔들었지만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남편 태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나야. 엄마가 암이래. 3기야. 뭐? 진짜야? 당분간 친정에서 간병해야 할 것 같아. 태호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일단 엄마한테는 내가 말할게. 전화를 끊자마자 시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태호가 벌써 말한 모양이었습니다. 야, 유나야. 너 지금 제정신이냐? 안사돈이 암이라며? 네, 어머니. 3기라고 하네요. 에이구, 3기면 그거 다 퍼진 거 아니야? 야, 솔직히 말해서 암이라는 게 돈은 돈대로 들고 사람은 사람대로 고생만 하다가 결국 가는 병 아니냐? 그런데 네가 거길 가서 뭘 어쩌겠다고. 우리 태호 금쪽 같은 내 아들 건강 버리면서까지 네가 처가 일에 매달릴 이유가 뭐가 있어?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숨을 한번 크게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그래도 제 하나뿐인 엄마잖아요. 제가 가야죠. 야, 너 잊었어? 너 우리 집으로 시집 올 때 내가 뭐라 그랬니? 내 오빠 있잖아. 집안 기둥인 아들이지 애미 수발을 들어야지. 왜 이미 남의 집 귀신이 된 딸년이 나서서 설쳐? 넌 이제 이 집 사람이야, 알겠니?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댁에 짐을 챙기러 들렀습니다. 거실에 시어머니와 태호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유나야, 앉아봐. 시어머니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저는 마주 앉으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태호는 고개를 숙인 채 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유나, 너 내 말 똑똑히 들어라. 태호는 처가 근처에도 얼씬 못하게 할 거다. 병문안? 꿈도 꾸지 마. 사위가 병원 들락거리다 병이라도 옮아오면 어쩔 거야? 우리 아들 몸 상하는 꼴 난 절대 못 본다. 어머니, 남편이 장모님 아프시다는데 병문안 가는 게 어떻게 문제가 돼요? 그게 사람 도리잖아요. 도리? 어디서 시어머니 눈을 똑바로 뜨고 대들어. 출가외인이야, 출가외인. 시집 온 여자가 친정일에 정신 팔려 있으면 이 집구석은 누가 돌보고 우리 아들 밥은 누가 차려주냐고. 너 당장 그 집 내려놓지 못해? 저는 태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제발 한마디만 해줘. 당신 엄마한테 한마디만 해줘. 하지만 태호는 입술만 달싹였을 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어갔습니다. 결혼하고 8년 동안 이 집을 위해 뭘 했나?
명절마다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시아버지 생신 때마다 온 친척을 불러 상을 차렸습니다. 시누이 유학 경비도 제가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내 어머니가 아프니까 처가 일이라고요. 저 친정 갈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태호가 뒤따라 나왔습니다. 유나, 잠깐만. 내 말 좀 들어봐. 뭔데? 할 말 있으면 해봐. 아유, 우리 엄마 성격 불같은 거. 당신이 하루 이틀 봐. 일단 며칠만 꾹 참고 있어봐. 내가 기회 봐서 잘 말씀드려 볼 테니까, 응? 김태호, 당신은 대체 뭐야? 내 남편이야? 아니면 당신 엄마 아들이야? 태호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돌아보지 않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차 안에서 핸들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8년이라는 시간이 필름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뭐였나? 가정부였나? 회계사였나? 아니면 그냥 밥하는 사람이었나? 친정집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항암 치료 전이라 아직 머리카락이 그대로였지만 얼굴이 많이 야위셨습니다. 유나야, 왜 이 시간에 왔어? 엄마, 나 당분간 여기 있을게. 무슨 소리야? 시댁 눈치 보여서 어쩌려고. 어머니가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가. 나 혼자 할 수 있어. 엄마, 나 이번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저는 어머니의 여윈 손을 꽉 잡았습니다. 뼈마디가 손바닥에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어머니 옆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 사업이 망한 뒤 어머니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식당으로 출근하셨습니다. 오빠 대학 등록금, 제 대학 등록금 모두 그 손으로 벌어서 대주셨습니다. 어머니의 구부러진 등이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다음 날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엄마 암이래. 나 당분간 여기 상주하면서 간병할 거니까 오빠는 주말마다 꼭 와줘. 아이고, 유나야. 어쩌냐? 내가 지금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정신이 하나도 없다. 애들 학원 픽업도 가야 하고 내 올케도 직장 다니느라 눈코 뜰 새 없잖아. 알았어. 최대한 시간 내서 가볼게. 네가 고생이 많다. 오빠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맞벌이에 초등학생 2명을 키우는 오빠한테 매일 오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결국 제 몫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친정에서 간병을 시작한 첫 주 시어머니에게서 매일 전화가 왔습니다. 야, 너 언제 들어올 거야? 태호가 지금 일주일째 아침도 못 얻어먹고 빈속으로 출근한다. 집골은 이게 뭐냐? 먼지가 폴폴 날리고 빨래가 산더미야. 네가 없으니까. 집구석이 아주 난장판이라고. 당장 안 튀어와? 저는 대답 대신 한숨만 삼켰습니다. 전화를 끊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오후 시어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큰일 났다. 야, 빨리 와. 내 시아버지가 쓰러졌어. 어떡하면 좋니? 네.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지금 어디신데요? 병원이다. 응급실. 빨리 와. 무조건 빨리. 저는 오빠에게 급히 연락해 어머니를 부탁하고 시댁 근처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에 도착하니 시아버지가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의외로 멀쩡해 보였습니다. 의사가 저를 불러 설명했습니다. 보호자 되시죠? 검사 결과 알츠하이머 치매로 보입니다. 진행 속도가 평균보다 빠른 급속 진행형이에요. 보호자의 지속적인 케어가 필수입니다. 치매.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의사 설명이 끝나기 무섭게 복도에 주저앉아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영감, 이게 무슨 소리야? 치매라니, 치매라니.
나보고 어떡하라고. 시아버지는 침대에서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여기가 어디야? 같은 질문을 3번이나 반복하셨습니다. 병실 밖으로 나오자 시어머니가 제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유나야, 잘 들었지? 이제 네가 짐 싸들고 우리 집으로 들어와야겠다. 들어와서 내 시아버지 깍듯이 모셔라. 네.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긴. 며느리가 시부모 병수바라는 건 하늘이 정해준 도리 아니냐? 이건 당연한 거야. 토 달지 마. 어머니, 제 어머니도 지금 암투병 중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제 엄마 지켜야 해요, 야. 그건 내 오빠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지. 넌 출가 외인이야. 남의 집 사람이라고. 시집 온 여자가 시부모 모시는 게 뭐가 이상해서 눈을 부라려. 친정 엄마는 남이고 시아버지는 내 하늘이야. 알겠어? 출가 외인. 일주일 전에도 들었던 그 말이었습니다. 그때는 친정일에 매달리지 말라더니 이번엔 시댁일이니까 당연히 해야 한다고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허탈한 웃음만 나왔습니다. 그날 밤 시댁 화장실에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 어머니 간병을 오빠에게 맡기고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빠는 전화로 미안하다는 말을 몇 번이나 했습니다. 형수가 퇴근하고 병원에 들을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댁에서의 간병은 지옥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매일 새벽 2, 3시만 되면 침대에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녔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잠에서 깨어 시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시어머니의 지시에 따라 집안일을 했습니다.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시아버지 식사를 떠먹여드리고 제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지경이었습니다. 간병 한 달 차 저는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듯 앉아 부탁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일주일에 하루만 친정에 다녀오면 안 될까요? 어머니가 항암 치료 중이시라서요. 시어머니가 텔레비전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아들이 있잖아. 왜 출가한 딸이 나서? 오빠도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느라 바빠요. 하루만요, 어머니. 안 돼. 아버지 누가 봐? 시어머니가 고개를 돌려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그 무렵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단체 채팅방에서 민정이 이름이 보였습니다. 10년 만이었습니다. 잠깐 시간을 내어 동네 카페에서 민정이를 만났습니다. 유나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민정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시댁 얘기, 친정 얘기를 쏟아냈습니다. 민정이는 한참을 듣더니 물었습니다. 너 예전에 세무사 시험 준비했잖아. 왜 포기한 거야? 결혼하고 시댁 일이 많아서. 말끝을 흐렸습니다. 유나야, 내 인생은 내 거야. 너무 갈아넣지 마. 민정이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날 밤 태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 어머니 설득 좀 해줘.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친정 다녀올 수 있게. 태호가 소파에 앉은 채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성격 알잖아. 좀 참아. 내가 천천히 말해볼게. 천천히? 내가 언제까지 참아? 나도 힘들어, 유나. 회사에서도 일이 많고. 그럼 당신은 뭐야? 남편이야, 아들이야? 저도 모르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태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내가 뭘 어쩌란 말이야. 나도 힘들다고. 결혼 8년 만에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여 싸웠습니다. 태호는 거실 소파로 나가버렸고
저는 안방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새벽 3시 시아버지의 배회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또다시 잠을 포기하고 복도를 서성이는 시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이렇게 내 인생이 소진되어 가는구나. 눈물이 났지만 소리내어 울 수도 없었습니다. 간병 6주차 어느 날 시어머니가 느닷없이 저를 불렀습니다. 유나야, 이번 달 용돈이 왜 안 들어왔어? 자동이체 날짜가 주말이랑 겹쳐서 밀렸나 봐요. 확인해 볼게요. 저는 그렇게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때 이미 마음속으로 어떤 결심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시아버지가 잠든 후 저는 노트북을 꺼내 8년간의 시댁 재정 내역을 정리했습니다. 시어머니 월 용돈 80만 원, 시아버지 골프 회원권 유지비, 명절 제사 비용, 시누이 미선이 미국 유학 시절 송금 대행, 모두 제가 관리해 왔습니다. 통장 명의를 확인했습니다. 생활비 통장과 비상금 통장은 제 명의였습니다. 결혼 초에 시어머니가 네가 젊으니까 은행 일 좀 봐라라며 제게 넘긴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용돈 통장은 시어머니 명의였지만 체크카드와 인터넷 뱅킹 OTP는 모두 제가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 무렵 친정 오빠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유나야, 엄마 항암 부작용이 심해서 입원했어. 내 사정 아는데 하루만이라도 와줬으면 좋겠다. 오빠 목소리에 조심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사정했습니다. 어머니, 친정어머니가 입원하셨대요. 하루만 다녀올게요. 안 돼. 아버지 누가 봐? 하루도 안 돼. 시어머니가 단호하게 잘라 말했습니다. 저는 생애 처음으로 시어머니 허락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친정병원에 도착하니 어머니가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항암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얼굴이 누렇게 떴습니다. 엄마. 저는 어머니 침대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엄마. 속으로 몇 번이나 되뇌었습니다. 3시간 뒤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친정이요. 내가 안 된다고 했잖아. 시어머니의 눈빛이 싸늘했습니다. 앞으로 이러면 나도 생각이 있어. 이 집 며느리 할 생각 없으면 말해.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천장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을로 살지 않겠다. 8년간 묵묵히 관리해온 유일한 무기를 사용하겠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자리. 시어머니와 태호가 밥을 먹고 있는 식탁 앞에 섰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두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오늘부터 제가 관리하던 모든 통장과 카드를 정리하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젓가락을 든 채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무슨 소리야? 태호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여보, 갑자기 무슨 말이야? 저는 대답 대신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9시 정각 은행 문이 열리자마자 들어갔습니다. 창구 직원 앞에 앉아 통장들을 내밀었습니다. 이 통장 해지하고 싶어요. 제 명의인 생활비 통장 잔액 2,300만 원, 비상금 통장 잔액 500만 원, 두 통장을 모두 해지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 용돈 통장은 해지할 수 없었습니다. 대신 연결된 체크카드 분실 신고를 했습니다. 인터넷 뱅킹도 해지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댁 공과금, 아파트 관리비, 시아버지 보험료, 제 명의 통장에서 나가던 자동이체 12건을 모두 중단시켰습니다.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자 한 통을 보냈습니다. 제 어머니 간병에는 처가 일이라며 막으시고 시아버지 간병은 며느리 도리라 하셨죠.
저도 이제 제 도리가 뭔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휴대폰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편이 후련했습니다. 통장을 해지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시댁 현관문이 예고 없이 열렸습니다. 캐리어를 끌고 들어온 사람은 신우이 미선이었습니다. 올케, 도대체 무슨 일이야? 미선이가 현관에 서서 저를 찾았습니다. 서울에서 대기업 마케팅팀 과장으로 일하는 미선이가 급히 연차를 내고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저는 거실로 미선이를 안내했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아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엄마한테 연락 받았어. 올케가 집안 돈을 들고 튀었다고, 아버지 간병도 내팽개쳤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응. 그래서 휴가 내고 내려온 거야. 무슨 일인지 올케 입으로 직접 듣고 싶어서.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8년간의 일들을 처음으로 털어놓았습니다. 한 달 전 친정어머니 병문안을 막았던 일. 시아버지 간병은 당연히 며느리 몫이라던 이중잣대. 매일 새벽 2~3시간밖에 못 자며 배회하는 시아버지를 돌본 일. 그리고 남편 태호의 일관된 침묵까지. 미선이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엄마가 정말 그랬어? 올케 친정어머니가 암 3기라며? 네. 그런데 병문안도 못 가게 했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꺼내 저장해뒀던 녹음 파일을 재생시켰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병수발이야. 암이면 어차피 오래 못 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휴대폰 스피커로 흘러나왔습니다. 미선이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서울에서 내 인생만 살았지.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전혀. 미선이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안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왔습니다. 거실에 앉아있는 미선이를 보더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미선아, 왔어? 왔으면 너라도 이 집 며느리 좀 말려라. 이 여자가 집안을 거덜내려고 해. 시어머니가 저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미선이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엄마, 나 방금 녹음 들었어. 엄마가 올케한테 한 말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 무슨 녹음? 출가 외인이 무슨 병수발이냐. 암이면 어차피 오래 못 간다. 그 말. 그게. 시어머니가 말을 더듬었습니다. 미선아, 너까지 왜 이래? 피가 뭔지도 몰라. 시어머니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올케 친정어머니가 암 3기야. 그런데 병문안도 못 가게 했어? 그건 시아버지가 아프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 시어머니와 미선이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고성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며 시아버지가 나오셨습니다. 두리번거리며 우리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누구야, 너희들? 시아버지가 아내와 딸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모두가 일순간 말을 멈췄습니다. 저는 시아버지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침대에 눕혀드리고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나 집에 가야 하는데. 아버지, 여기가 집이에요. 주무세요. 시아버지가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방문을 닫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거실에는 시어머니, 미선이, 그리고 회사에서 급히 퇴근한 태호까지 모여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제안했습니다. 다 앉아. 제대로 얘기 좀 하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거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 며느리가 시부모 모시는 게 예로부터 당연한 일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럼 제 어머니 간병은 왜 막으셨어요? 왜 그건 처가 일이고 이건 도리예요? 시어머니가 입술만 달싹였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좀 심했어. 시어머니가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태호야, 너까지 왜 이래? 유나 말이 맞아. 처가 일은 안 되고 시댁 일은 당연하다. 그게 말이 돼? 시어머니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갑자기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울음이 터진 것이었습니다. 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당했어. 40년 전에.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집와서 1년 됐을 때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장례식에 가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막았어. 시어머니가 손으로 눈물을 훔치며 말을 이었습니다. 출가 외인이 무슨 상 주냐. 내 자리는 이 집 부엌이다. 그 말 듣고 친정아버지 장례식에 못 갔어. 영정 사진도 못 봤어. 저는 숨을 삼켰습니다. 40년 동안 그 한이 가슴에 맺혀 있었어. 풀 데가 없었어.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시어머니도 피해자였구나. 하지만 어머니, 그렇다고 그 상처를 저한테 대물림하는 게 맞아요? 어머니도 당하셨으면서 왜 저한테 똑같이 하세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전화를 받자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위독해. 산소 포화도가 70m로 떨어졌어. 지금 당장 와야 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오빠, 지금 가. 저는 전화를 끊고 벌떡 일어났습니다. 친정어머니가 위독하대요. 저 가봐야 해요. 가족회의고 뭐고 다 내려놓고 현관으로 달려갔습니다. 신발을 신는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빨리 가주세요. 제발이요. 택시 창밖으로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흔들리는 시야로 불빛들을 바라보며 기도했습니다. 제발 늦지 않게 해달라고. 어머니 곁에서 마지막을 함께하게 해달라고. 친정병원 중환자실 앞에서 밤을 새웠습니다. 딱딱한 복도 의자에 앉아 하얀 문만 바라봤습니다. 새벽녘이 되어서야 담당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이시죠? 고비는 넘겼습니다. 정말요? 폐에 물이 찼던 건데 배액 후 안정됐어요. 하지만 앞으로 2주간 집중 관찰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살았다. 어머니가 살았다. 그때 대기실 문이 열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미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 편의점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옳게 밤새 아무것도 못 먹었지? 일단 이것부터 먹어. 미선이가 제 옆에 앉아 따뜻한 커피와 삼각김밥을 건넸습니다. 미선 씨, 여긴 어떻게 해? 오빠 설득하느라 한참 걸렸어. 엄마는 내가 며칠 붙잡아 둘 테니까 올케는 여기서 친정어머니 곁에 있어. 저는 미선이를 바라봤습니다. 8년 동안 명절에나 얼굴 보던 시누이였습니다. 서먹하기만 했던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이 새벽에 친정병원까지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미선 씨. 고맙긴. 내가 그동안 너무 모른 척했어. 우리는 병원 1층 로비 벤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창문으로 새벽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미선이가 커피를 홀짝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나도 결혼 안 한 이유 중 하나가 우리 엄마 보면서야. 네. 시집살이 시키는 모습 보면서 무서웠어. 나중에 나도 시어머니 되면 저러겠구나 싶어서. 미선이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피했어. 비겁하게. 저는 미선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선 씨도 힘들었겠네요. 엄마와 올케 사이에서. 올케가 더 힘들었지. 나는 서울에서 도망치고 있었으니까.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이제 좀 편하게 지내자. 형식적으로 말고 진짜 가족처럼. 나도 이제 방관자 안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이 메어 대답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일 후 친정 어머니의 상태가 안정되어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저는 오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빠, 나 며칠 더 있다가 시댁 가볼게. 주중 간병 부탁해. 알았어. 형수가 퇴근하고 들를 테니까 걱정 마. 오빠 목소리에 미안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미선이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며칠간 잠을 못 주무신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왔냐?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선이가 귓속말로 설명해 줬습니다. 제가 없는 며칠간 시어머니가 혼자 치매 시아버지를 돌보셨다고 했습니다. 새벽 배회를 감당하고 기저귀를 갈고 밥을 떠먹여 드리면서 간병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끼셨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나야, 내 어머니, 내가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어색한 사과였습니다. 하지만 8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저는 쉽게 마음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미선이의 권유로 거실에 앉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감정 말고 현실적으로 얘기해보자. 미선이가 노트북을 꺼내 검색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등급 신청을 하자. 급속 진행형이라고 했으니 등급 나올 거야. 시어머니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게 뭔데? 등급 판정받으면 방문 요양센터 통해서 요양보호사 고용할 수 있어요. 비용은 장기요양보험에서 일부 나오고 본인 부담금은 오빠와 제가 반씩 낼게요. 올케는 관리 감독하고 식사 준비만 하면 돼요.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이 우리 집 어른을 돌봐? 창피해서 어떡해. 엄마, 올케 쓰러지면 어떡해? 그럼 아버지는 누가 돌봐? 태호가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유나 쓰러지면 이 집 진짜 다 끝나. 그럼 내가 회사 관두고 아버지 간병할까? 시어머니가 태호를 쳐다봤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알았어. 해봐. 2주 후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아버지의 인지기능과 일상생활 수행 능력을 평가했습니다. 한 달 뒤 장기요양 3등급 판정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지역 방문 요양센터와 계약을 맺었습니다. 요양보호사 박정순 선생님이 시댁에 첫 출근을 하셨습니다. 경력 15년의 베테랑이라고 했습니다. 박 선생님이 시아버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어르신, 제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시아버지가 경계하는 눈빛으로 박 선생님을 바라봤습니다. 당신 누구야? 저는 정순이에요. 어르신 친구요. 박 선생님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시아버지가 처음에는 거부감을 보이다가 점차 마음을 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간병의 짐이 덜어지자 저는 책장 한켠에 방치해뒀던 것을 꺼냈습니다. 세무사 시험 교재들이었습니다. 5년간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었습니다. 저는 먼지를 털고 책을 펼쳤습니다. 아침마다 동네 도서관에 나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잊고 있던 나를 위한 시간이 조금씩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시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유나야, 이리 와봐.
오늘은 맑은 정신이 돌아오신 날이었습니다. 저는 시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네, 아버지. 미안하다. 네. 내가 제정신일 때 한 번도 고맙다고 말 못했어. 우리 집이 너한테 빚졌어. 시아버지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마른 손이었습니다.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예상치 못한 사과였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내가 정신 있을 때 이 말 해야 해. 고맙다, 유나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훔쳤습니다. 분노만으로 이 가족을 떠나지 않기를 잘했다.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친정어머니의 건강도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붉게 물든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구나. 요양보호사 박 선생님이 오기 시작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봄바람이 부는 어느 날 저는 우편함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세무사 1차 시험 합격 통지서였습니다. 합격. 저는 봉투를 들고 거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보, 나 붙었어. 태호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진짜? 1차 합격한 거야? 응, 합격이래. 저는 합격 통지서를 태호에게 내밀었습니다. 태호가 통지서를 받아들고 읽더니 환하게 웃었습니다. 유나, 대단하다. 진짜 대단해.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선이었습니다. 화상통화를 연결하자 미선이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올케 합격한 거 맞아? 오빠한테 들었어. 응, 1차 붙었어. 와, 축하해. 진짜 고생했다. 미선이가 화면 너머로 박수를 쳤습니다. 시어머니가 부엌에서 나오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싶은 표정이었습니다. 뭔 일이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어머니, 저 세무사 1차 시험 붙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 잘했네. 고생했다. 어색한 축하였습니다. 하지만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던 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제안했습니다. 유나, 오늘 외식하자. 결혼하고 처음으로 제대로 축하해주고 싶어. 우리는 연애 시절 자주 가던 동네 이탈리안 레스토랑으로 갔습니다. 오랜만에 단둘이 마주 앉았습니다. 태호가 와인을 따르며 말했습니다. 1년 전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때 진짜 힘들었지? 응. 죽을 것 같았어. 내가 진작 내 편에 섰어야 했는데. 비겁했어. 태호가 와인잔을 내려놓고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눈치 보느라 네가 얼마나 힘든지 못 봤어. 미안해. 저는 태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가슴 한편에 응어리졌던 것이 조금 풀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야.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사랑해, 유나. 나도 사랑해. 결혼 후 정말 오랜만에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그 말을 했습니다. 주말에 친정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는 마지막 항암 사이클을 마치고 퇴원을 앞두고 계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고 병원 정원을 천천히 산책했습니다. 엄마, 나 세무사 1차 붙었어. 그래, 우리 딸 대단하네.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저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엄마. 어머니가 봄 햇살 아래에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셨습니다. 내 표정이 1년 전과 달라졌네. 그때는 죽은 사람 같더니 이제야 우리 딸 얼굴이다. 엄마가 나아지셔서 그래요. 저는 어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댁에서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박 선생님에게 먼저 인사를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세요. 늘 신세 많이 집니다. 가끔은 저에게도 말을 붙이셨습니다. 밥 먹었냐? 공부하느라 힘들지? 작은 말들이었지만 1년 전만 해도 들을 수 없던 말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쓰는 카카오톡 대화방에 미선이가 메시지를 올렸습니다. 다음 주에 남자친구 데리고 내려간다. 소개시켜줄게. 3년 사귄 사람이야. 시어머니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소리쳤습니다. 뭐? 남자친구? 왜 이제야 말해? 태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 좋은 거잖아. 미선이가 결혼한다는 거잖아. 시어머니가 투덜거리면서도 입꼬리가 올라갔습니다. 딸의 연애 소식에 설레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쁨 속에서도 걱정이 있었습니다. 4개월 뒤에 있을 세무사 2차 시험이었습니다. 합격률이 10%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여전히 어색했습니다. 예전처럼 막 대하지는 않으셨지만 편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의 치매도 점점 심해지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급속 진행형이라고 했던 말이 맞았습니다. 1년 사이에 눈에 띄게 악화되셨습니다.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는 날이 알아보는 날보다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박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죄송한데요. 저도 친정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다음 달부터 일을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박 선생님이요? 정말 죄송해요. 어르신 증상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박 선생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1년간 쌓아온 신뢰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새 간병인을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팠습니다. 미선이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올케, 나 회사에서 해외 프로젝트 담당자로 발탁됐어. 3개월은 해외 출장이 잦을 것 같아. 당분간 내려가기 힘들 것 같아서 미안해. 1년간 간신히 맞춰놓은 역할 분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하루만큼은 이 소소한 행복을 누리자. 시험 교재를 펼쳤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혼자가 아니다. 태호가 있고 미선이가 있다. 어쩌면 시어머니도 내 편이 되어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쉽게 안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불과 2주 뒤 새벽 4시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새벽 4시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화면에 친정 오빠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오빠, 무슨 일이야? 유나야, 엄마가 또 쓰러지셨어. 뭐? 정기검진 받으러 갔다가 검사 결과 나왔는데 암이 폐로 전이됐대.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휴대폰을 놓칠 뻔했습니다. 오빠, 지금 가. 저는 옷을 주섬주섬 챙겨 입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종양내과 전문의가 저와 오빠를 불러 앉혔습니다. 폐 전이가 확인되었습니다. 2가지 선택지가 있어요. 의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습니다. 적극적 항암 치료를 하면 생존 기간을 늘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작용이 심합니다. 완화 치료를 선택하시면 남은 시간을 편하게 보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오빠를 바라봤습니다. 오빠도 저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보호자분들이 상의해서 결정해 주세요. 의사가 자리를 떴습니다. 저와 오빠는 병원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오빠 어떡해? 나도 모르겠어, 유나야. 중환자실 면회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산소호흡기를 쓴 채 누워 계셨습니다. 제가 다가가자 어머니가 눈을 뜨셨습니다. 유나 왔어? 엄마, 나야.
저는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습니다. 유나야, 나는 더 이상 치료 안 할란다. 엄마, 무슨 소리야? 작년에 항암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 몇 달 더 산다고 또 그 고생 못해.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남은 시간 편하게 보내다 갈래. 엄마, 한 번만 더 해보자. 제발. 저 아직 엄마 필요해.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내 고생하는 거 더 못 보겠다. 시댁 일에 친정일까지 짊어지고 쓰러지는 꼴 또 못 봐. 어머니가 눈을 감으셨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놓지 못한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시댁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새로 고용한 요양보호사였습니다. 선생님, 저 오늘부로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네, 첫 주인데요. 어르신이 저를 도둑이라고 소리 지르면서 리모컨을 던지셨어요. 무서워서 못하겠어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었습니다. 피해망상과 공격성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잠시 후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유나야, 요양보호사가 또 그만뒀어. 어떻게 해야 하냐?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저는 친정병원 복도에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시댁 상황까지 원격으로 수습해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험 준비, 새 요양보호사 면접, 시댁 간병관리, 친정어머니의 완화치료, 4가지 무게가 동시에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어디론가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그날 저녁 태호가 평소보다 일찍 귀가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회사에서 구조조정 명단 나왔어. 내 이름이 있더라. 뭐? 다음 주에 면담 있대. 태호가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야. 면담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어. 태호가 말했지만 눈빛이 초점을 잃고 있었습니다.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최악의 상황까지 각오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모든 것이 동시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시험 일주일 전이었습니다. 저는 친정병원과 시댁을 하루에 2번씩 오갔습니다. 아침에 시댁에서 시아버지 식사를 챙기고 낮에 친정병원에서 어머니 곁을 지키고 저녁에 다시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댁 현관에 도착했습니다. 열쇠를 꺼내려는데 갑자기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정신을 차리니 응급실 침대 위였습니다. 천장의 흰 불빛이 눈을 찔렀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의사가 제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만성적인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공황 발작입니다. 심장에는 이상 없지만 최소 2주간은 절대 안정이 필요합니다. 2주요? 스트레스 원인을 줄이지 않으면 재발할 수 있습니다. 병상 옆에 태호와 미선이가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눈물을 글썽이고 있었습니다. 미선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언니, 이제 그만 내려놓아. 혼자 다 할 수 없어. 우리가 있잖아.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다 할 수 없다. 처음으로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미선아, 나 올해 2차 시험 포기할게. 내년에 다시 볼게. 그래, 언니. 그게 맞아. 미선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휠체어를 탄 친정어머니가 제 병실로 찾아오셨습니다. 같은 병원 내 이동을 요청하신 것이었습니다. 어머니가 제 얼굴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유나야, 엄마 때문에 네가 이렇게 됐어. 엄마 아니야.
엄마 때문에 쓰러지면 엄마는 죽어서도 눈 못 감아.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르고 거친 손이었습니다. 저는 어머니 손을 잡은 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모든 걸 다 잘할 필요는 없어.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자. 처음으로 스스로를 용서하기로 했습니다. 퇴원 후 저는 시댁 거실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시어머니, 태호, 그리고 서울에서 내려온 미선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세 사람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제 건강이 먼저입니다. 모든 걸 다 하겠다는 생각은 버리겠습니다.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말았습니다. 대신 우리 모두 역할을 나눠서 짊어져야 해요. 저 혼자는 안 돼요.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내가 더 할게. 오빠, 회사는 어떻게 됐어? 미선이가 물었습니다. 면담 결과 나왔어. 해고는 면했는데 무급휴직 3개월 후에 복귀하기로 했어. 다행이다. 미선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태호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휴직 기간 동안 아버지 간병에 더 참여할게. 이제 유나 혼자 안 맡겨. 미선이도 말했습니다. 나도 해외 프로젝트 일단락됐어. 연차랑 무급휴가 합쳐서 2주 시간 냈어. 미선이가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오빠, 이건 우리 집안일이야. 올케한테만 맡겨놓고 우리가 빠지면 안 돼. 이번에 확실히 시스템 다시 잡자. 미선이가 여러 요양원을 직접 방문하고 비교한 자료를 보여줬습니다. 아버지 상태가 이 정도면 집에서 모시기 한계야. 요양원 입소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해. 시어머니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남편을 요양원에 보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엄마, 올케 또 쓰러지면 어떡해? 오빠도 회사 문제 있고. 그래도 요양원은. 시어머니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며칠 뒤 새벽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현관 비밀번호를 풀고 집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시어머니가 새벽에 일어나 보니 시아버지가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비명소리에 온 집안이 깨어났습니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2시간 만에 2km 떨어진 공원에서 시아버지를 찾았습니다. 잠옷바람에 슬리퍼를 신고 벤치에 앉아 계셨습니다. 여기가 어디야? 집에 가야 하는데. 시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시아버지를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어머니가 거실에 앉아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 못 지키겠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요양원 알아봐라. 미선이와 태호가 요양원을 알아봤습니다. 집에서 차로 30분 거리에 평판 좋은 곳을 찾았습니다. 입소수속을 밟았습니다.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날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요양원 침대에 누운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미안해. 시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더 이상 혼자 못 해주겠어. 대신 매일 올게. 용서해. 시아버지가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알아보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본능적으로 잡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병실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시어머니도 40년을 함께한 남편을 보내야 하는 지친 아내였습니다. 한 사람의 여자였습니다. 지난 2년간 품어왔던 분노와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친정어머니는 완화 치료를 선택하셨습니다. 완화 의료 병동으로 옮기셨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들을 위한 병동이었습니다. 저는 매일 오후 2시간씩 병원을 찾았습니다. 어머니 손을 잡고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얘기해줘.
뭐가 듣고 싶어? 아빠 얘기. 나 아빠 얼굴 잘 기억 안 나. 어머니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사업 망하기 전에 얼마나 다정한 사람이었는지, 주말마다 저와 오빠를 데리고 놀이공원에 갔던 얘기, 어머니의 목소리를 하나라도 더 기억에 담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창밖을 바라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유나야, 네가 행복하게 사는 게 엄마한테 주는 최고의 효도야. 엄마, 시댁 문제로 내 인생 망치지 마라, 알았지? 내 꿈 꼭 이뤄. 저는 대답 대신 어머니를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약속할게요, 엄마. 그 무렵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완화의료병동을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과일 바구니와 홍삼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사돈, 저예요. 얼굴 한번 뵈러 왔습니다. 어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셨습니다. 어머, 사돈 어른이 여긴 어떻게? 시어머니가 어머니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사돈, 그동안 제가 유나한테 잘못한 거 많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시어머니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좋은 딸 키우셨어요. 어머니가 미소 지으셨습니다. 괜찮아요, 사돈. 우리 유나가 강한 아이예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병실을 나서며 시어머니가 복도에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내 어머니가 참 좋은 분이더라. 시어머니가 저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처음으로 제대로 눈을 마주친 것 같았습니다. 저런 분이 키운 딸인데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하면 할수록 내가 부끄럽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굳어있던 마음 한켠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태호가 운전하는 차 안에서 말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오늘 우리 엄마 병문안 오셨어. 정말? 엄마가? 태호가 놀란 표정으로 되물었습니다. 응. 태호가 신호에 멈춰서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나. 포기하지 않아줘서, 우리 가족 지켜줘서. 미선이는 서울로 돌아가기 전날 저녁 마당에서 저와 단둘이 앉았습니다. 언니, 내년 시험은 꼭 붙어야 해. 응, 그래야지. 앞으로는 내가 더 자주 내려올게. 이번에 확실히 알았어. 미선이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가족은 함께 짊어지는 거더라. 나 혼자 빠져 있으면 안 되더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가족은 각자의 방식으로 상처를 봉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펜을 들고 썼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 가족이 진짜 우리 가족이라고 느꼈다.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혼자가 아니라서 갈 수 있을 것 같다. 2달 후 11월의 어느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전화벨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친정 오빠였습니다. 유나야, 엄마가 새벽에 눈 감으셨어. 자다가 편하게 가셨어. 저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했습니다. 빈소에 어머니 영정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계신 사진이었습니다. 작년 봄 병원 정원에서 산책할 때 제가 찍어드린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상주인 오빠 옆에 섰습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오빠와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수십 번을 반복했습니다. 장례식장에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상복을 입고 들어오셨습니다. 사돈, 편히 가세요. 시어머니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3일 내내 자리를 지키며 조문객 접대를 도왔습니다. 미선이도 서울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제 옆에 서서 손을 잡아줬습니다. 언니, 내가 옆에 있을게. 고마워, 미선아. 요양원에서 시아버지도 오셨습니다. 미선이가 요양원 측과 미리 협의해서 특별 외출 허가를 받았습니다. 미선이가 전담 동행인이 되어 모시고 왔습니다. 시아버지는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습니다. 하지만 영정사진 앞에서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빈소가 가족들로 채워졌습니다. 저는 영정 속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잘 가세요. 고생 많으셨어요. 속삭였습니다. 저 잘 살게요. 꼭 약속 지킬게요. 시어머니가 제게 다가오셨습니다. 유나야. 네, 어머니. 앞으로 명절에 사돈 영정도 우리 집에 함께 모시자. 네. 내 어머니가 우리 손주 외할머니잖아. 남이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시어머니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대답이 나오지 않아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일장을 마치고 장지로 향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산을 올랐습니다. 하관을 지켜봤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졌습니다. 엄마, 안녕.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지에서 돌아오는 차 안이었습니다. 태호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유나. 응. 앞으로는 내가 더 잘할게. 태호가 전방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거 하면서 살아. 세무사 시험 내년엔 꼭 같이 붙자. 내가 응원할게. 저는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만에 처음으로 남편에게서 진정한 동반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고마워, 여보. 그로부터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세무사 최종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작은 사무실을 열었습니다. 간판을 걸었습니다. 새출발 세무회계사무소. 첫 번째 상담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30대 주부였습니다. 시어머니 문제로 이혼을 고민 중이라고 했습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같이 방법을 찾아봐요. 시아버지는 요양원에서 평화로운 나날을 보내고 계셨습니다. 시어머니가 매일 찾아가셨습니다. 좋은 날에는 시어머니 얼굴을 알아보셨습니다. 당신 왔어? 시아버지가 희미하게 웃으셨습니다. 미선이는 3년간 사귀던 남자친구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 날 신부 대기실에서 미선이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언니. 응. 우리 가족 지켜줘서 고마워. 언니가 버텨줬으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야. 미선이가 귓속말로 말했습니다. 나도 언니처럼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 될게. 저는 미선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의 첫 추석이었습니다. 시댁 제사상 옆에 친정 어머니의 영정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태호와 저, 시어머니, 미선이와 미선이 남편, 요양원에서 외출한 시아버지까지 우리는 두 분께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제사가 끝난 후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태호와 나란히 앉았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우리 참 멀리 돌아왔다.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도 결국 여기까지 왔잖아. 다 당신 덕분이야. 태호가 제 어깨를 감쌌습니다. 저는 하늘의 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엄마 저기 계신 것 같아. 그래. 태호가 별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장모님, 유나 잘 지키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저는 웃음이 났습니다. 상처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함께 안고 갈 수 있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지는 게 아닙니다. 서로를 붙들려는 의지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며 현관을 바라봤습니다. 새로 걸어둔 가족 사진이 있었습니다. 작년 미선이 결혼식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처음으로 다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옆에 친정 어머니의 웃는 사진을 나란히 걸어뒀습니다.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릇 부딪히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저는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행복해요. 약속 지켰죠? 그리고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이 사람들과 함께 웃고 울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하며 혹시 지금 홀로 짐을 짊어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완벽한 며느리, 완벽한 딸, 완벽한 아내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니까요.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